당신이 대통령 할 때 아니 법원에서 있었던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다 관여하고 할 수 있는 것 같더만. 그리고 당신 옛날에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관여할 수 있는 것 같더만 왜 안 해주냐. 이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은 하는 거잖아요. 법원의 판결도 대통령이나 외곽에 힘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게 되면 판결도 뒤집힐 수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기절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종석 선생님 말씀처럼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 그래 그럼 우리만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는 거죠.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더 심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가 이제 그 독립화되고 사법부가 정상화돼서 이 법리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할 일이 없겠네 이렇게 믿을 텐데 무슨 얘기냐 다 할 수 있으면서 사실은 지가 빠져나가려고 우리 남편만 죽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분이 생각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가 도망가니까 직원들한테 잡아오라고 하는 걸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보듯이 어떤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힘이 있는 것이고 그 힘을 가진 사람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분이 뭔가 그 폭탄 선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터뷰 그 CBS 측하고도 인터뷰 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궁지에 지금 거의 이제 몰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있을 거다라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남편이 법정에서 그러니까 진술을 좀 번복하도록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 그러고 뭐 막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다. 그건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뭐 원세훈 전 원장이 글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엔 두 사람의 관계는 뭐 이렇게 끈끈하게 존경하고 이런 관계보다는 그러니까 이해관계로 맺어진 사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존경하는 분들은 같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그럼 존경하니까 서로 돈독하게 우위를 갖고 격려해주면서 옆방에서. 자, 최 변호사님, 우리 듣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등등의 지금 혐의가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은 형이 어떻게 될지. 원세훈 씨는 지금 어느 부분까지 다 모아져가지고 기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걸로만 봐도 최소한 국고 손실이 지금 수십억에 달하는 건 맞고요. 그걸 다 본인이 지금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 게 최소한 국정원 안가의 인테리어비 10억 들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거. 그 다음에 스탠포드에다가 20억 갖다 준 거. 이거만 해도 30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죄 질 자체가 굉장히 나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징역 10년 이상을 각오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렇죠. 그러면 이미 4년 받아놓은 게 또 있잖아요.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형량을 가지고 누가 더 만나 경쟁해야 될 사람들이 생겼어요. 박근혜, 최순실, 원세훈. 거기다가 들어가게 되면 이명박까지. 큰일입니다, 정말. 이분들은 본인들이 생각할 적에 이 법이라는 걸 굉장히 우습게 알고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별게 아닐 거라고 착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보통 죄가 아닙니다. 역사상 이런 죄로 이렇게 돼가지고 재판받는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안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무기 받은 두목들이 나이 들었고 한 60이 넘었고 이렇게 이제 횡령을 심하게 갖고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횡령도 죄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이제 어디 변호사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안에 있는 경험 많은 무기수들한테 물어봐요. 만주 변호사님.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조폭들 웃으면서 그래요. 영감님, 그냥 여기서 관짝대서 나가세요. 근데 그렇게 될 분들이에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진짜 마음을 바로 먹고 누가 시켜서 했는지를 다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지 그나마 좀 줄어들지. 실질적으로 이제 원세훈 원장 입장에서 유일하게 사실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대통령 모르게 대통령의 지시 없이 자기가 했을 리 만무인 일들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국정원장의 지휘에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한 거고 내가 이렇게 한 건데 왜 이게 문제냐 이렇게 지금 나올 거잖아요. 여태까지는 있었죠. 그러면은 본인이 정말로 대통령도 모르게 대통령의 그 그늘을 등에 업고 마음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형이 훨씬 더 무거워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본인이 그나마라도 비빌 때는 사실은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이러한 지시가 있고 이런 걸 원하는 것 같고 또 독대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국정원장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하는 게 이분의 전략이 돼야 되는 거죠. 우병우가 하는 거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병우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정수석의 고유 권한이다. 고유 업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속되고 나니까 사실은 시켜서 한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가 하는 걸 따라서 해야죠. 거기 최고의 전문가 아니에요, 윤석열이. 그렇죠. 그런데다가요,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 없이 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독대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는 대북 공작 활동 거의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예, 한 게 지금 드러나는 게 이제 이른바 국내 이제 공작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것도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보고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가서 멀뚱멀뚱 얼굴만 보고 밥만 얻어먹고 왔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자, 그렇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훨씬 그게 더 가능성이 높죠. 안 그러면 그냥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현재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가 들어가니까 국정원이 청와대에다가 요청을 해서 댓글 수사팀, 검찰에서 운영되고 있는 댓글 수사팀을 해체하라. 이 문건까지 나왔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은 이 최순실 건으로 탄핵당할 가능성보다 이 건으로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혹시 잘못되면 탄핵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최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그 퍼즐이 맞춰져 나가는데 MB가 댓글 개입을 통해서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 출범하면서부터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방식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건은 정말로 그런 배경이 있지 않으면 국정원이 감히 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모르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자기들 나름대로 좌파를 척결하고 국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으로 당선된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나는 될 거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면 그럼 이 댓글 이거 한 사람들 다 수사해갖고 처벌을 했을 거 야,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하면서 이걸 잘라버리는 게 훨씬 더 논리에 맞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금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검사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성향입니다. 이거는 누구누구 라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운동권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점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맞게 보고서를 올리는 거고 국정원이 대통령한테 올리는 보고서를 대통령이 불편한 얘기를 거기다 올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얘기를 올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 대목에서 생각이 났던 게 과거에 지금은 다 잊어버리셨지만 최동욱 검찰총장이 후보자로 추천된 거는 이명박 때였습니다. 임기 때로 따지면 박근혜 씨는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었고 그렇네요. 이명박 재임 시에 임기가 만료돼서 최동욱 총장이 추천이 되거든요. 그때 검찰총장 추천 그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미 세 사람이 선정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박근혜 씨 쪽에서 후보들을 바꿔라라는 요구를 했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버렸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때 박근혜 씨가 속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검찰총장 후보자가 김학의 씨인데. 김학의. 그 유명한 별장 성접대 사건의 김학의 씨인데 그 아버지가 예전에 군 출신이어가지고 박정희 씨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시키고 싶었는데 관련 절차가 진행돼 버려서 이거 어쩔 수가 없으니 그 사람을 법무부 차관에다가 앉혔는데 그 사달이 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대신에 법무부 차관 했는데 법무부 차관으로서 이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그때 이제 그게 드러나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씨 입장에서 왜 검찰총장 후보부터 그러면 관여를 했어야 됐을까? 그거는 당장 검찰총장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해야 될 일, 막아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것을 것이고. 중요하게 댓글 사건으로 봤다. 이것도 처음 출범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캠프하고 국정원하고 일정한 정보 교류를 계속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 9월 2일 날 MB와 박근혜가 둘이 독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9월 9일 10일서부터
댓글이 확 늘어나죠. 늘어난단 말이에요. 예. 예.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원세훈 전 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본인이 굉장히 위기가 오잖아요.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스탠포드 대학으로 이제 그 도피할 생각까지 다 도피 자금까지 다 보내서 이제 준비를 한 거고. 예. 자, 그래서 원세훈 전 원장 개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안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다가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해서 당신을 지금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보고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예. 그것을 결정을 잡았고 나중에 자기를 치려고 할 때 역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료도 축적하면서 계속. 그래서 저는 원세훈 전 원장 측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직접 만나서 직접 보고하고 그런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핵심 그 참모하고는 계속 어떤 정보 교류가 이루어졌고 뭔가 이렇게 공유가 된 상황에서 계속 일이 진행이 됐다. 그 상태에서 집권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그 꼬리 자르기 작업에 이제 들어간 거죠.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에 캠프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선거 전 와중에 드러난 사실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왜? 그 국정원녀 댓글 사건이 소위 터졌을 때 그거를 박근혜 씨가 토론장에 나와가지고 경찰이 아무 일 없다고 발표할 거다라고 미리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문선 씨도 그런 얘기를 했고. 발표했고. 예, 그러고 나서 발표를 했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내통을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드러난 일이지만 당시에 경찰이 또 국정원에다가 보고를 하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을 보면은 어쨌거나 이 댓글 공작은 국정원이 컨트롤을 했다라는 게 상당 부분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네. 그 김하영 씨 것만 봐도 그거 분명하네. 그리고 그것을 밤 11시에 김용판 그 서울청장이 느닷없이 그 중앙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시점에 또 토론을 나가서 이거 봐라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일들이 앞뒤 정권의 어떤 연계, 그다음에 국정원 입장에서는 막상 박근혜 씨가 당선된 뒤에는 환호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을 세웠다고. 그 영화 더킹 보면은 좀 줄을 섰는데 그쪽 대통령이 되는 순간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우리를 찜찜하게 하는 데가 있으니 이거는 인사로 정리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했겠죠. 예. 요때도 국정원장은 원세훈이었었나요? 아니죠. 이거는 2012년에 했고 아까 얘기했던 그 댓글 그렇죠. 예, 그때는 마지막까지 국정원. 그리고 MB가 그만두면서 국정원장도 그만두고 이제 넘어갔고요. 네. 야, 근데 이게 그 대통령에게 직보된 보고서를 보면 정말 꼼꼼하게 적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할 수 있을까, 검찰 내부를?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 안 그래도 이 정보관들을 통해서 정보 수집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그런데 그 시기에는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정권 교체기고 또 이 댓글 관련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보건대는 뭐 총력을 기울이다시피 해서 정보 수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걸 틀어막지 않으면 국정원 자체도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 굉장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탄핵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권에 굉장히 총력을 기울인 당연히 그러니까 뭐 보고서 이 분량도 지금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히 자세한 그런 그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재밌는 게 국정보고서의 수사팀 관계자들을 윤석열 키즈. 그 윤석열 그 지금 중앙지검장이 좀 세게 수사를 밀어붙이고 수사를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국정원 그 수사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최동욱 총장이 직접 윤석열 검사를 팀장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팀을 꾸려서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내가 막아줄게.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자기가 그 아래 그 팀원들을 꾸리지 않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본인과 잘 통하고 수사 능력이 있는 젊은 검사들을 뽑아다가 일을 했고요. 그 친구들이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문건에 보면 저는 두 가지 부분이 재밌었는데 하나는 그 지금 반부패 비서관으로 이번 정부에서 간 박형철 부장검사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박모 검사를 선두로 둔 다음에 좌천을 시켜야 된다. 이런 디테일을 한 조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로 둔 다음에? 선두. 동기들 중에 제일 좋은 자리, 딴 친구들이 볼 때,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이런 자리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먹여야 된다. 그래야 표가 나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조언을 하거든요. 상당히 검찰 내부로 잘 들여다보고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인사권을 장관이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검사의 인사권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동안에는 검찰총장이 상당 부분 다 좌지우지했고 그걸 통해서 또
그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집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왔었는데 여기는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이고 당시에 검찰총장이 그러네요. 최동욱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씨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황교안이 말을 잘 들으니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씨는 요 초반에서부터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이에요. 자기 선거 과정에 찜찜한 것도 털어줬지. 나중에 통진당 해산시키면서 그 토론 과정에서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던 이정희 씨 문제도 털어줬지. 그러니까 총리를 안 시킬 수가 없었군요. 그런 추정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요즘 황교안 씨는 저기 그 압구정동 그 갤러리 앞에 뭐 카페 자주 나온 그 출몰 한다는. 왜요? 거기가 이제 그 전에 그 종편에 보수 패널로 있던 분이 그 카페를 운영한대요. 친한 사이구나. 예, 친한 사이고 이제 거기 그 카페 룸이 한두 개 있는데 거기서 모 시장 출마설을 거기서 이제 몇몇 의논하고 있는데 참 그 의논하는 대상들이 가관이 아니에요. 제가 또 거기 가봤죠. 현장을 하고. 근데 정작 홍준표 대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극보수 진영에서는 최강팀 아닌가요? 최강팀인데 이제 또 홍준표 그분 또 홍을 좋아해갖고 근데 그 홍이나 도찌개찐이에요. 참 귀여운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유해 씨가 진짜 막강 후보를 그렇게 아웃시키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난 유해 씨 서울시장 나오면 찍어주려고 했는데 복권이 안 돼갖고 투표권이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유성옥 전 심리전 단장은 장문의 고백서에서 MB가 가장 잘못한 일은 원세훈을 국정원장 시키는데 이 유성옥 씨는 누군가요? 심리전 단장.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소돼서 같이 재판받은 사람인데요. 댓글 공작을 실제로 집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원세훈 원장 밑에 있었던. 그렇죠. 바로 지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장문에 이 글을 쓴 이유가 본인이 어쨌거나 살아야 되니까 내가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려야 되겠는데 그냥 짧게 얘기하면은 검찰이 필요한 부분만 받아 적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디테일하게 다 적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정두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원세훈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정두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아닙니까? 원세훈 원장하고 20년 이상 같이 근무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무원, 자기도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이고 서울시 부시장도 해봤는데 저 사람은 그런 거 시키면 안 되는 사람인데 시키더라. 그러면서 다른 인사와 관련해서도 얘기하면서 정두원 씨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김재철 씨를 MBC 사장 시킨 문제도 자기가 봤는데 이거는 정말 그 감이 안 되던데 꼭 시켜도 그런 사람만 시키더라. 이렇게 정두원 씨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인사를 했을 당시에서부터 이명박 씨의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라고 하는 거는 원세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주 무모한 막무가내식 충성심. 그러니까 시키는 일을 뭐든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승장구한 거잖아요. 아니 그 시키는 거 뭐든지 하는 게 우리 동네 보니까 잘 훈련된 개들이 그런 일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인데 사람한테 개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반려견 많이 키우는데 개 키우는 사람들한테 욕먹어요. 그렇죠. 그 사달이 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대신에 법무부 차관 했는데 법무부 차관으로서 이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네, 그때 이제 그게 드러나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씨 입장에서 왜 검찰총장 후보부터 그러면 관여를 했어야 됐을까? 그거는 당장 검찰총장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해야 될 일, 막아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을 중요하게 댓글 사건으로 봤다. 이것도 처음 출범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캠프하고 국정원하고 일정한 정보 교류를 계속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 9월 2일 날 MB와 박근혜가 둘이 독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9월 9일 10일서부터 댓글이 확 늘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원세훈 전 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본인이 굉장히 위기가 오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스탠포드 대학으로 이제 도피할 생각까지 다 도피 자금까지 다 보내서 이제 준비를 한 거고. 자, 그래서 원세훈 전 원장 개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안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다가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해서 당신을 지금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계속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보고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결정을 잡았고 나중에 자기를 치려고 할 때 역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료도 축적하면서 계속. 그래서 저는 원세훈 전 원장 측과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직접 뭐 만나서 뭐 직접 보고하고 그랬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핵심 그 참모하고는 계속 어떤 정보 교류가 이루어졌고 뭔가 이렇게 공유가 된 상황에서 계속 일이 진행이 됐다. 그 상태에서 집권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그 꼬리 자르기 작업에 이제 들어간 거죠.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에 캠프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선거 전 와중에 드러난 사실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왜 그 국정원녀 댓글 사건이 소위 터졌을 때 그거를 박근혜 씨가 토론장에 나와가지고 경찰이 아무 일 없다고 발표할 거다라고 미리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무성 그러고 씨도 그런 나서 얘기를 발표했고. 예, 그러고 나서 발표를 예. 했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내통을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드러난 일이지만 당시에 경찰이 또 국정원에다가 보고를 하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을 보면은 어쨌거나 이 댓글 공작은 국정원이 컨트롤을 했다라는 게 상당 부분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네. 그 김하영 씨 것만 봐도 그거 분명하네. 그리고 그것을 밤 11시에 김용판 그 서울청장이 느닷없이 그 중앙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시점에 또 토론을 나가서 이거 봐라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일들이 앞뒤 정권의 어떤 연계, 그다음에 국정원 입장에서는 막상 박근혜 씨가 당선된 뒤에는 환호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을 세웠다고. 그 영화 더킹 보면은 좀 죽을 섰는데 그쪽 대통령이 되는 순간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우리를 찜찜하게 하는 데가 있으니 이거는 인사로 정리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했겠죠. 예. 요때도 국정원장은 원세훈이었었나요? 아니죠. 이거는 2012년에 했고 아까 얘기했던 그 댓글 예, 그렇죠. 예, 마지막까지 국정원. 그리고 MB가 그만두면서 국정원장도 그만두고 이제 넘어갔고요. 네, 네. 야, 근데 이게 그 대통령에게 직보된 보고서를 보면 정말 꼼꼼하게 적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할 수 있을까, 검찰 내부를?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 안 그래도 이 정보관들을 통해서 정보 수집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그런데 그 시기에는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 정권 교체기고 또 이 댓글 관련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보건대는 뭐 총력을 기울이다시피 해서 정보 수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걸 틀어막지 않으면 국정원 자체도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 굉장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탄핵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건에 굉장히 총력을 기울인 당연히 그러니까 뭐 보고서 이 분량도 지금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히 자세한 그런 그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재밌는 게 국정보고서의 수사팀 관계자들을 윤석열 키즈. 그 윤석열 그 지금 중앙지검장이 좀 세게 수사를 밀어붙이고 수사를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국정원 그 수사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최동욱 총장이 직접 윤석열 검사를 팀장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팀을 꾸려서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내가 막아줄게.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자기가 그 아래 그 팀원들을 꾸리지 않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본인과 잘 통하고 수사 능력이 있는 젊은 검사들을 뽑아다가 일을 했고요. 그 친구들이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문건에 보면 저는 두 가지 부분이 재밌었는데 하나는 그 지금 반부패 비서관으로 간 이번 정부에서 간 박형철 부장검사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박모 검사를 선두로 둔 다음에 좌천을 시켜야 된다. 이런 디테일을 한 조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로 둔 다음에? 선두. 동기들 중에 제일 좋은 자리, 딴 친구들이 볼 때,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이런 자리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먹여야 된다. 그래야 표가 나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조언을 하거든요. 상당히 검찰 내부로 잘 들여다보고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인사권을 장관이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검사의 인사권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동안에는 검찰총장이 상당 부분 다 좌지우지했고 그걸 통해서 또 그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집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왔었는데 여기는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현재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가 들어가니까 국정원이 청와대에다가 요청을 해서 댓글 수사팀, 검찰에서 운영되고 있는 댓글 수사팀을 해체하라. 이 문건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은 이 최순실 건으로 탄핵당할 가능성보다
이 건으로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혹시 잘못되면 탄핵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최 변호사님.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그 퍼즐이 맞춰져 나가는데 MB가 댓글 개입을 통해서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 출범하면서부터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방증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건은 정말로 그런 배경이 있지 않으면 예. 국정원이 감히 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모르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자기들 나름대로 좌파를 척결하고 국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 그거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으로 당선된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나는 될 거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면 그럼 이 댓글 이거 한 사람들 다 수사해갖고 처벌했을 그렇죠. 거 야,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일이야라고 하면서 이걸 잘라버리는 게 훨씬 더 논리에 맞겠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금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검사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성향입니다. 이거는 누구누구 라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뭐 운동권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점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맞게 보고서를 올리는 거고 국정원이 대통령한테 올리는 보고서를 대통령이 불편한 얘기를 거기다 올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얘기를 올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 대목에서 생각이 났던 게 과거에 지금은 다 잊어버리셨지만 최동욱 검찰총장이 후보자로 추천된 거는 이명박 때였습니다. 임기 때로 따지면 박근혜 씨는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었고 그렇네요. 예, 이명박 재임 시에 임기가 만료돼서 최동욱 총장이 추천이 되거든요. 예. 그때 검찰총장 추천 그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미 세 사람이 선정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박근혜 씨 쪽에서 후보들을 바꾸라라는 요구를 했었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버렸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때 박근혜 씨가 속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검찰총장 후보자가 김학의 씨인데 김학의. 예. 그 유명한 별장 성접대 사건의 김학의 씨인데 그 아버지가 예전에 군 출신이어가지고 예. 박정희 씨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시키고 싶었는데 관련 절차가 진행돼 버려서 이거 어쩔 수가 없으니 그 사람을 법무부 차관에다가 앉혔는데 굉장히 나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징역 10년 이상을 각오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렇죠. 그러면 그 이미 기존에 4년 받아놓은 게 또 있잖아요.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오. 지금 이제 형량을 가지고 누가 더 만나 경쟁해야 될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 박근혜, 최순실, 원세훈. 거기다가 오. 들어가게 되면 이명박까지. 오호. 큰일입니다, 정말. 이분들은 본인들이 생각할 적에 이 법이라는 걸 굉장히 우습게 알고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별게 아닐 거라고 착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보통 죄가 아닙니다. 역사상 이런 죄로 이렇게 돼가지고 재판받는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저는 안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조폭, 무기 받은 조폭들이, 조폭 두목들이, 나이 들었고 한 60이 넘었고 이렇게 이제 횡령을 심하게 갖고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횡령도 죄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이제 어디 변호사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안에 있는 경험 많은 그 무기수들한테 물어봐요. 만주 변호사님. 예,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조폭들 웃으면서 그래요. 영감님, 그냥 여기서 관짝대서 나가세요. 근데 그렇게 될 분들이에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진짜 마음을 바로 먹고 누가 예. 시켜서 했는지를 다 사실대로 얘기하셔야지 그나마 좀 줄어들지. 실질적으로 이제 원세훈 원장 입장에서 유일하게 사실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대통령 모르게 대통령의 지시 없이 자기가 했을 리 만무인 일들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국정원장의 지휘에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네. 라고 하게 되면 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한 거고 내가 이렇게 한 건데 왜 이게 문제냐 이렇게 지금 나올 거잖아요. 여태까지는. 있었죠. 예. 그러면은 본인이 정말로 대통령도 모르게 대통령의 그 그늘을 등에 업고 마음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형이 훨씬 더 무거워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본인이 그나마라도 비빌 때는 사실은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이러한 지시가 있고 이런 걸 원하는 것 같고 또 독대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국정원장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하는 게 이분의 전략이 돼야 되는 거죠. 우병우가 하는 거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병우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정수석의 고유 권한이다. 고유 업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속되고 나니까 사실은 시켜서 한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가 하는 걸 따라서 해야죠. 거기 최고의 전문가 아니에요, 윤석열이? 그렇죠. 그런데다가요,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 없이 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독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는 대북 공작 활동 거의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예, 한 게 지금 드러나는 게 이제 이른바 국내 이제 공작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것도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보고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서 멀뚱멀뚱 얼굴만 보고 밥만 얻어먹고 왔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자, 그렇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훨씬 그게 더 가능성이 높죠. 안 그러면 그냥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돼. 당시 대통령 할 때, 아니, 법원에서 있었던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다 관여하고 할 수 있는 것 같더만. 그리고 당신 옛날에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관여할 수 있는 것 같더만 왜 안 해주냐 이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은 하는 거잖아요. 법원의 판결도 대통령이나 외곽에 힘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게 되면 판결도 뒤집힐 수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기절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종석 선생님 말씀처럼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 그래 그럼 우리만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오히려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더 심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가 이제 그 독립화되고 사법부가 정상화돼서 이 법리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할 일이 없겠네 이렇게 믿을 텐데 그렇죠. 무슨 얘기냐 다 할 수 있으면서 사실은 지가 빠져나가려고 우리 남편만 죽이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분이 생각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가 도망가니까 직원들한테 잡아오라고 하는 걸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보듯이 어떤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힘이 있는 것이고 그 힘을 가진 사람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분이 뭔가 그 폭탄 선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터뷰 그 CBS 측하고도 인터뷰 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궁지에 지금 거의 이제 몰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있을 거다라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남편이 법정에서 그러니까 진술을 좀 번복하도록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 그러고 뭐 막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다. 그건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뭐 원세훈 전 원장이 글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엔 두 사람의 관계는 뭐 이렇게 끈끈하게 존경하고 이런 관계보다는 그러니까 이해관계로 맺어진 사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존경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존경하는 분들은 같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그럼 존경하니까 서로 돈독하게 우위를 갖고 격려해주면서 옆방에서. 자, 최 변호사님, 우리 듣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등등의 지금 혐의가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은 형이 어떻게 될지. 원세훈 씨는 지금 어느 부분까지 다 모아져가지고 기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걸로만 봐도 최소한 국고 손실이 지금 수십억에 달하는 건 맞고요. 그걸 다 본인이 지금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 게 최소한 국정원 안가의 인테리어비 10억 들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거. 그 다음에 스탠포드에다가 20억 갖다 준 거. 이것만 해도 30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죄 질 자체가